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5년 후, 저는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한평생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여자가 저 몰래 너무나 뻔뻔한 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제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웃으면서 착한 척, 순수한 척은 다 하던 여자였고,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정말 감당 안 되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와 일찌감치 정리하고 제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와 만나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가정은 지키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소중한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불화를 보면서 자랐고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불화는 제게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깨곤 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 정신이 들었을 때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는 이혼도장 찍자고 하는데 왜 버티고 있냐고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봐야 서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서로한테 마음이 떠났고 계속 이렇게 살아봐야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이쯤에서 각자 헤어져 살자. 당신이 이러니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렇겠지. 바람이 났으니 나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겠지. 나하고 헤어지고 싶겠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이혼 못해. 죽어도 이혼 안 할 거야. 절대 다른 여자한테 못 보내. 그렇게 알아.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라고. 그건 그냥 당신 생각이야. 나 하늘에 맹세코 바람 피운 적 없고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들을 짓 한 적 없어. 제발 혼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혼자 소설 좀 쓰지 마. 입만 떼면 거짓말이지? 내가 가게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들하고 히히덕거리면서 놀아나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이야? 차라리 귀신을 속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어? 제발 그만 좀 하자. 나도 이제 정말 지친다.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든지. 이제는 나를 미친년 취급하는구나, 어? 내가 증거 잡아내고 말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론도 없고 끝도 없는 싸움이었죠. 어떤 날은 조용하고 어떤 날은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났고 아버지는 더 이상 숨 막혀서 못 살겠다며 따로 방을 구해서 나가서 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본격적인 별거가 시작된 것이었죠. 엄마는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애하고 둘이 살아갈 생활비는 넉넉하게 줄 테니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3년간 별거 생활을 했고 결국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2년 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나 억울해 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여자가 있으면서 끝까지 여자가 없는 척했다고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철이라도 들었으면 엄마를 달래주었을 텐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라 저도 철이 없어서 엄마가 그러시면 방문 닫고 들어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버렸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 듣기 싫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의심했든 아버지가 의심받을 짓을 했든 어쨌든 엄마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엄마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자 하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가 속상할 만한 짓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은 그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으니 더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자세히 모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바람 피운 적이 없는데 엄마가 의심했다고 하셨고 엄마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지만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아버지가 밉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엄마가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생활비를 주셨고 제 학비도 다 아버지가 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책임진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사업운이 좋은 사람인지 사업을 하면 뭐든 다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건설 원자재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버지는 건물이며 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만큼 우리한테도 섭섭지 않게 생활비를 주셨고 제가 군대 오고 난 후에는 아버지 건물 1층을 하나 줄 테니 뭐든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커피숍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고 알바생을 뽑는다고 했을 때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 찾아왔더군요. 혜지, 너 어쩐 일이야? 선배, 알바생 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저 알바 좀 해보려고 왔는데 면접을 봐야겠죠? 네가 여기서 알바를 한다고? 진심이야? 너 취직한다고 하지 않았어? 취직할까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동안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어서요. 선배가 저 알바생으로 써주시면 저 파트타임으로 일 좀 해보려고요. 저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요. 커피 좋아해서 예전에 배운 적도 있고 자격증도 땄거든요. 저 커피 한 잔 만들어 볼까요? 사장님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이야. 그냥 선배라고 해. 그리고 혜진 네가 여기서 일해준다면 나야 좋지. 그럼 저 합격인 거예요? 이제 면접 끝난 거예요? 면접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다 우리 사이에. 에이,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선배, 저 열심히 할게요. 알바비만 꼬박꼬박 잘 챙겨주세요. 일을 마구마구 시키셔도 돼요. 그래, 너 각오해라. 혜진은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오다 보니 우리 과의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율이 월등히 많았고 여학생들은 다들 남학생들 사이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혜진은 여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했거든요. 혜지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혜지의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혜지와 밥 한 번이라도 같이 먹으려면 열심히 혜지를 따라다니면서 눈에 띄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혜지는 다른 동기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았지만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한테 친절했고 가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커피도 한 잔씩 뽑아서 놓아주고 갔습니다. 다른 남학생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때 우리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약간 서로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귀자는 말은 안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공부하다가 힘들면 잠깐 나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시험이 끝나면 영화도 같이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와 혜지가 사귄다는 소문이 자연스럽게 돌았고 소문으로 인해 온 과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시작해서 둘이 얼마 못 가서 깨질 것 같다. 동석이가 차일 것 같다.
아니다. 가만히 보니 동석이가 여자 꼬시는 재주가 있다. 혜지가 차일지도 모른다. 만약에 혜지와 동석이가 헤어지면 내가 혜지한테 대쉬해보겠다. 별별 얘기들이 다 돌았죠. 그렇게 한참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혜지한테 기다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군대로 갔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긴 하지만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혜지가 저를 정말 좋아한다면 저를 기다려줄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만남은 제가 군대 가는 것과 동시에 끝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혹시나 혜지가 저를 배웅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 혜지는 배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죠. 제가 혜지의 남자친구는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배웅을 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큰 욕심이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혜지와의 사이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숍을 시작했을 때 혜지를 만난 거죠. 그렇게 혜지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혜지를 다시 만나니 반가운 동시에 놀랍고 또 행복했습니다. 혜지는 하루에 6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취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혜지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혜지는 그 누구보다 야무지고 똑똑해서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혜지는 생각보다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혜지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풀이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혜지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선배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선배 혹시 나 좋아해요? 술을 마시면서 혜지가 저한테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맥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왜 말은 안 하고 술만 마셔요? 내가 잘못 짚은 건가? 나 혼자 착각하는 거면 착각한다고 말해줘요. 솔직히 말해줘도 나 괜찮아요. 그게 네가 솔직히 말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할게. 나 오래전부터 계속 너 좋아했었어. 그런데 바보처럼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야. 나 솔직히 내가 군대 갈 때 네가 나 배웅해줄 거라 생각했어. 너도 나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선후배들하고 술 마시는 자리에도 안 나오고 잘 가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 배웅도 안 나와서 그냥 나 혼자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서 너무 놀랐어. 물론 알바생 구한다고 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랑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또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 게다가 너를 좋아하냐고 물으니 내가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혜지야, 내가 사실 좀 많이 헷갈려. 네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그러자 혜지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다가 술만 한 잔 마시더군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이제 내 얘기 좀 할게요.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선배가 군대 갈 쯤 우리 집에 일이 좀 많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간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많이 돼서 수술도 힘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모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항암 치료하고 엄마랑 번갈아 가며 병간호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선배 군대 보내기 전 술자리에도 갈 수 없었고 선배 배웅 나갈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선배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마음 많이 아팠겠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떻게?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와 저는 생계를 위해 뭐든지 해야 했고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마음은 너무 아픈데 마음 아파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선배한테 편지 한 장 쓸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면회 한 번 못 갔어요. 그냥 학교에서 가끔 선배 잘 지낸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그런데 왜 아버님 돌아가신 걸 진작에 얘기 안 했어? 다른 동기들도 다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그냥요. 그냥 초라해 보일까 봐서요. 사람들한테 동정받는 게 싫었어요. 그냥 언제나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나 웃기죠?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미안하다. 내가 너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나는 그냥 애처럼 네가 나한테 마음이 떠났다고만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너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우리는 더 이상 선후배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며 맹세했고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온통 혜지뿐이었습니다. 혜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혜지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혜지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혜지와 함께 사는 신혼집도 혜진의 어머님이 사시는 곳과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곳 중간에 집을 얻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었지만 집은 아버지가 굳이 얻어주고 싶다고 하셔서 집 구할 때 제 돈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 구하려고 모아둔 돈을 혜지 어머니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혜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혜지도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고 살림살이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이랑 가구를 들이면서 혜지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도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내부 수리도 싹 하고 집을 새 집으로 고쳐드렸습니다. 그때 혜지 어머님이 너무나 감동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이 집을 팔까 어쩔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 살면서 생활이 쪼들릴 때마다 이 집 팔아서 전세 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젊을 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 내가 차마 내 맘대로 팔 수가 없었어. 힘들어도 이 집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집이 이렇게 멋지게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박서방, 고마워. 우리 혜지가 부모 복은 없어도 배우자 복은 있는 모양이야. 두 사람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혜지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너무나 기뻐하실 거야. 어머님이 기뻐하시니 저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머니, 혜지 잘 키워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위도 자식이니까
제가 앞으로 효도하면서 살게요. 어머니, 일하시던 거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취미생활이나 하시면서요. 어머니 생활비도 매달 보내드리고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따로 등록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 세상에, 고마워 박서방. 내가 뒤늦게 복이 터진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손을 벌리겠어? 나는 걱정 안 해도 되니 두 사람만 잘 살면 돼.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네. 제가 일을 쉬시라고 해도 혜지 어머니는 사무실 청소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일 계속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일하시는 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며 일을 하신다기에 더 이상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도 맛있는 거 사드시고 입고 싶은 옷도 사입고 하시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만큼 혜지 어머니에게도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내 부모님한테 잘하는 만큼 아내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우리의 행복은 단단하게 오래갈 거라 믿었습니다. 저와 혜지 모두 형제자매가 없이 자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더라고요. 양가 어머니는 서두를 것 없다며 때가 되면 아이는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느긋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조바심을 내면 혜지 마음도 불편할 것 같아서 속으로는 아이를 많이 기다렸지만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혜지가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불임이 많다고 하잖아. 혹시나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두 사람 다 건강하면 좋은 거고 혹시나 아니면 요즘은 치료받으면 된대.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자. 내가 산부인과 유명한 데 알고 있어. 기다리면 아기 생기지 않을까?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 우리 5년이나 기다렸잖아. 결혼해서 아이 빨리 생기는 사람은 허니문 베이비로도 생기고 1년이나 적어도 3년 안에는 아이 낳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5년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사람은 잘 없대.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 아이가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자 몸이 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남자 몸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대. 검사 한 번만 해보자. 응? 혜지가 계속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저는 혜지와 병원에 검사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분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불임은 아니고요. 난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불임과 난임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보통 불임이라고 하는데 불임과 난임은 어디까지나 차이가 있고요. 지금 남편분의 경우는 난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신하는 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로 남성 난임의 경우 원인이 정자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자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 수가 감소하면 임신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술, 담배를 즐기는 생활 습관, 기름진 식단,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이나 수술적 치료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임신 성공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 전혀 걱정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생활 습관도 바꾸고 열심히 난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엄청 많이 기다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내가 저보고 불임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얘기할 정도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참에 체질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작정으로 병원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치료를 받은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더군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혜진은 저를 와락 끌어안고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축하한다니? 오늘 혹시 내 생일이야? 아닌데? 내 생일은 겨울인데? 내가 축하받을 일이 뭘까? 자기야, 너무너무 축하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자기 아빠 됐어. 뭐? 아빠? 아, 내가? 당신 임신했어? 당신 아기 가진 거야? 나 엄마 됐어. 당신은 아빠 됐고, 나 임신 8주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임신 8주. 나 아이 갖기가 너무 힘든 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생기다니. 나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치료받으면서도 혹시나 끝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아이가 생기다니.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병원에 가자고 안 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애를 기다리기만 했을 거야. 여보, 고마워. 너무너무 사랑해. 그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얻는 기쁨이 뭔지, 아버지가 된다는 벅찬 감정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혜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양가 어머니들한테 바로 전화를 돌렸고, 양가 어머니들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 은근히 마음을 졸이고 계셨는지 그제야 속에 담아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했어. 안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진작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너희가 알아서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길래 이제야 아이가 생기려나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안겨주다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네가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너한테 항상 미안했는데, 못난 부모 밑에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제 너한테도 아이가 생겼고 하니 내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다. 부디 네 아내한테 잘하고 네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 부부끼리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야.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게을리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식구가 한 명 더 늘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제가 어릴 때 봤던 부모님처럼 화목하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모범이 되는 행동만 보여줘야지 생각했죠. 친구들한테 혜지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니 임신했을 때 잘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서운하면 평생 간다고. 그러면 평생 바가지 긁히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혜지한테 임신한 기념으로 선물해주고 싶다고
뭐가 하고 싶고 뭐가 갖고 싶은지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혜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돈을 좀 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돈 주면 나중에 사고 싶은 것들 좀 사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돈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혜지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얼마 후 아이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행복했고 빨리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죠. 혜지가 우리 커피숍에 찾아와 준 것도 감사했고 우리가 부부가 된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저를 잘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제 팔자에 어쩜 아이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든 이 마음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한창 송이버섯이 나오는 철이라 고급 송이를 좀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을 통해서 고급 송이 한 박스를 주문했고 그 다음날 송이가 커피숍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손님이 어느 정도 빠진 오후 3시 무렵에 송이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하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려는 찰나 맞은편 엘리베이터에서 아내가 내리더군요. 여보, 혜지야! 제가 불렀지만 혜지는 제 소리를 못 들은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올라가 버렸고 전화를 하니까 혜지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3층의 엘리베이터를 멈추어서 계단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혜지가 어떤 남자 팔짱을 꼭 끼고 문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사람이 혜지가 아니라고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혜지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갈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의 팔짱을 꼭 낀 사람은 혜지가 확실했습니다. 혜지는 그 남자 팔짱을 끼고 가끔 그 남자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혜지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고 전화가 울리자 혜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남자한테 미안하다고 잠깐만 전화 받겠다며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제 전화를 받더군요. 나야?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오늘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은 잘 갔다 왔나 해서. 지금 병원에서 나가는 길이야. 진료 잘 받고 왔고, 애는 엄청 건강하대. 그래, 다행이다. 나 일 조금 한가해졌는데 병원에 있을래? 내가 데리러 갈게. 지금? 아니야. 데리러 오긴 뭘. 혼자 가면 되는데. 일 바쁠 텐데 일 봐야지. 직원도 한 명 빠졌다며. 나는 괜찮으니까 자기는 자기 일 봐. 혼자 괜찮겠어? 혼자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넘어지긴 내가 앤가? 그리고 병원에 혼자 오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나 백화점에서 아기 옷 좀 몇 개 사고 친구랑 밥 먹고 좀 늦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좀 늦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나중에 봐. 혜진은 제 전화를 끊더니 다시 웃으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랬더니 혜진은 친정엄마 병원에 잘 갔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혜진은 저와 그 남자에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병원에 혼자 왔다고 했고 그 남자에게는 남편인 저를 친정엄마라고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차를 타고 혜진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제 차를 타고 그 차를 바짝 뒤쫓았고 그 차는 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 카드를 찍어야 주차바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차를 밖에 세워두고 걸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길 기다렸다가 몇 층에서 내리는지 지켜보았죠. 그 두 사람은 12층에서 내렸고 저는 다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동 현관문이 열렸을 때 그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층에 도착했죠. 12층에 도착하니 대문이 딱 두 개가 있더군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인데 엘리베이터 왼쪽 집에서는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그 집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집을 쳐들어가 보기로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혜지와 팔짱 끼고 갔던 남자가 문을 열었고 저는 문이 열리자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남자는 제 팔을 잡고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혜지가 그 사람 침대에 누워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묻다가 저를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난리야? 이거 범죄야? 콩밥 먹고 싶어?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지? 너희들 무슨 사이야? 제가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묻자 그 남자는 아차 싶은 모양이더군요. 그제야 제가 누군지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에이, 혜지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두 사람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둘이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사이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혜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는 사이인데 잠깐 차 한잔 마시러 온 거라고 하더군요. 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너는 아는 남자면 다 팔짱 끼고 그 남자 집에 드나들어? 그리고 커피 마시는데 너는 침대에 누워서 마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떤 여자가 그냥 아는 남자 집에 놀러와서 그 남자 침대에 눕냐고.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러냐고.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혜지는 진정하라며 나랑 따로 얘기하자고 저를 데려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버티고 나가지 않았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남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미쳤어? 뭘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입 다물고 있어.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 애도 내 아이잖아. 언젠가 이혼할 거 그냥 얘기해. 이 아이 네 남편 아이 아니라고. 네 남편 애도 못 낳는 불임이라며. 제발 입 다물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지. 내가 때를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생각 없이 굴어? 지금 다 불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지금 이렇게 들키면 소송당해서 위자료밖에 더 물어? 제발 내가 그 입 좀 다물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둘이 하고 있는 짓을 바라보고 있었고 둘은 저를 상에 두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둘은 이미 동거를 한 경험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그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두 사람은 몇 년간 동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혜지는 저한테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위독하시고 돈 버느라 바빠서 연락도 못했다고 했지만 그 말도 일부 사실일지 모르나 진실은 이 남자와 동거를 하느라 저한테 면회 한 번 온 적도 없고 저한테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동거 생활도 끝이 난 모양이더군요. 동거 생활이 끝나고 혜진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모든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고 절 찾아왔고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그까지는 제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절 만나기 전이었고 그 사람 개인 사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난 후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고 혜지의 어머니도 혜지도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는 돈은 잘도 쓰면서 살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를 제 아이라고 뻔뻔하게 저를 속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혜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인지 그 사람 아이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관계없이 저는 혜지에게 오만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이 저는 너무 화가 났고 혜지가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 남자의 말대로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아이까지 가질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계속 만남만 유지할 생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덜컥 생기고 보니 그들도 당황했던 겁니다. 그러다 둘이 합의를 봤던 모양이더군요. 애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이혼할 만한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위자료를 받고 아이 양육비를 받아내면서 살자. 그런데 재수없게도 저한테 딱 걸려버린 거죠. 저는 혜지는 물론 혜지 어머니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아들처럼 효도했고 혜지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이혼은 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혜지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혜지 어머니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이혼 절차도 밟았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고 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제발 소송은 걸지 말아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그렇게 큰 돈을 낼 처지가 못 돼. 아이도 태어났고 나도 지금은 돈을 안 벌고 있는데다 그 사람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 빚이 좀 많은 상황이야. 내가 이혼도 하고 모든 죄값은 치를게. 제발 소송만 걸지 말아줘. 그 사람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소송비에 위자료까지 주고 나면 정말 파산할지도 몰라.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소송은 추하해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너희는 이미 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너를 믿었고 네 엄마도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배신할 수 있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네가 나를 속인 순간 너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너 영혼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해?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목숨만 살려달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어? 나 절대 소송 취하 못해. 뭐? 파산한다고? 파산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내 앞에서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그리고 내가 네 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보내준 돈도 되돌려받는 소송까지 진행할 거야. 어디 한번 너희끼리 잘 살아봐. 나는 내 인생에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너 같은 건 잊을 테니까. 혜진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며 끝까지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하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소송도 그대로 진행했고 이혼 절차도 그대로 밟아 우리는 완전한 남남이 되었네요. 우리 어머니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받으셨지만 지금은 마음을 많이 다잡으셨고 다음엔 정말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도 잊으라고 하시네요. 한번 크게 상처를 받긴 했지만 앞으로는 그만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길, 그리고 더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